안녕하십니까. 논려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시행되었던 21년도 7급 국가직 피셋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 논리 1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대화의 기억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모 예제와 모 평가에 계속 출제되었던 문서 수정 유형의 문제죠. 이번에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수험생들께서는 쉽게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시 공공건축 교육과정 계획안에 각자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병이 서로 두 번씩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에 접속해서 수강하게 하고 수강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교육 대상을 A시 시민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희망자로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과정과 일반 시민 수준의 교양교육과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을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의 직무교육은 참고할 자료가 많아서 온라인 교육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과정은 차후에 논의하고 이번에는 시민대상 교육과정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A시의 유명 공공건축물을 활용해서 A시를 홍보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병은 다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신청 방법이 너무 예전 방식이다. 왜냐하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게시판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A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또 다른 조언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이 계획안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선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강의 주제 건축가협회 선정 A시의 유명 공공건축물 탑3를 추가한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기존에는 공공건축의 미래 또는 A시의 적용이라는 주제였는데 을의 조언에 따라서 A시의 유명 공공건축물 활용해서 A시를 홍보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적절한 수정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2번 일시 항목을 7월 11일과 7월 14일 저녁 시간대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7월 10일 6시부터 7월 16일 금요일 0시까지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을이 온라인 강의니만큼 편안한 시간에 접속해서 수강하게 하고 수강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지 2번도 적절한 수정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3번 장수 항목을 교육 방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을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좋겠다라고 한 내용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지 3번도 적절한 수정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4번 대상을 A시 공공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로 바꾼다 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A시의 유명 공공건축물을 활용해서 A시를 홍보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에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과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선택지 4번도 적절한 수정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5번 신청 방법을 A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A시 공공건축 교육과정 간편 신청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아까 병이 말한 걸 보시면 기존에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게시판을 찾아가는 방법을 긍정하면서 추가로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A시 공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택지 5번은 적절하지 않은 수정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에 기억부터 지읒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빈칸 추론 유형인데 단순히 빈칸에 있는 문제만, 그 항목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있는 항목과 다른 항목 간의 그 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죠. 네,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을 운영해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비리 발생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공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전 과정을 각기 주관해서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공공도가 채용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독점했던 것에 도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따로 또 같이 하는 통합 채용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목적 및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면 공공도는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을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공공도 산하 공공기관이 주관해서 서류 심사 후에 면접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를 보시면은 채용 공고, 원서 접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나오죠. 그런데 기존 채용 절차에서는 서류 심사에 의해서 필기시험을 치던 순서였는데 이것이 맞바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기존 채용 절차에서 서류, 그 다음에 필기가 이어졌는데 개선된 절차에서는 필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절차는 해보시면 산하 공공기관이 주관해서 서류 심사 후에 면접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 변화에 대한 지원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나머지 채용 절차는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했는데, 기존 절차에 대해서 바뀐 것은 서류 심사에서 필기시험을 치던 순서가 필기에서 서류로 바뀌었고, 그것까지는 바뀌었는데 그 다음 절차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공공도는 기존의 필기시험 과목인 영어, 국사, 일반 상식을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평가로 바꾸어서 기존과는 달리 직무능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일반적 지식을 묻던 필기시험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평가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존의 필기시험 또는 기존의 절차가 개선 절차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형식이나 내용 모두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관기관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공공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전과정을 각기 주관해서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는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 이후에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을 쳤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리을은 면접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에 나온 부분이죠. 다음, 개선된 과정에서는 기존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더해서 공공도가 채용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는 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을 주관한다고 했어요.
앞서 살펴봤듯이 기존 채용 절차에서는 서류 심사에 이어서 필기시험을 봤는데 개선된 절차에서는 필기시험이 서류 심사에 앞서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채용 공고, 원서 접수, 필기시험까지가 연이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공공도가 하게 되죠. 그래서 미음에는 공공도가 들어가겠고 요 시읒에는 필기시험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관기관이 이 다음부터는 공공도 산하 공공기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읍은 산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기시험에 이어서 서류심사가 이어지겠죠.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응은 서류심사, 그리고 지읒은 면접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기역부터 지읒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이후 선택지 1번 개선 이후 기역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채용 업무의 양은 이전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제도에서는 채용 절차 전반을 관여했었죠. 하지만 개선된 절차에서는 요 세 가지 단계 필기시험 다음에 이루어지는 서류심사, 면접, 그리고 합격자 발표까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업무의 양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겠죠. 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2번 기업과 같은 산하 공공기관과 같은 주관기관이 들어가는 것은 비읍이 아니라 미음이다. 아니죠. 앞부분에서 채용 공고, 원서 접수, 필기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공공도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선택지 3번 니은과 니은은 서류심사죠. 그리고 이응도 서류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채용 절차에서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의 순서는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와 여기 네 번째가 서로 동일한 서류심사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3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지 4번 디귿과 시읒에서 디귿, 필기시험과 시읒 역시 필기시험이 되겠는데 지원자들이 평가받는 능력은 같을까요? 기존의 필기시험 과목에서는 영어, 국사, 일반 상식을 평가했는데 개선된 그 제도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평가받는 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지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선택지 5번 리을을 주관하는 기관과 지읒을 주관하는 기관은 다르다. 리을은 면접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면접이고요. 그리고 지읒은 역시 면접 단계죠. 그래서 리을을 주관하는 것은 기존의 도산하 공공기관들이었고 지읒을 담당하는 것은 비읍, 역시 도산하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5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17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B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지문을 통해서 살펴본 뒤에 보기가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단에서 법제처 주무관 갑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위반을 지원하고 있다. 갑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위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신청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완료했는지, 완료했으면 완료되지 않았으면 미완료로 나누고 과거에 위반을 지원했던 조례안 중에 최근 접수된 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례가 있음과 그리고 사례가 없으면 없음으로 나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신청안들을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갑은 팀장인 을에게 그 접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조례안 가나 다의 사례를 살펴보시죠. 가는 지난 분기에 지원했던 조례안과 많은 부분 유사한 내용이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완료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례안 나는 입법 예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라고 보면 되겠고, 주요 내용이 지난해 지원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사례 있음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다는 기존에 지원하였던 조례안과 유사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사 사례 없음, 그리고 입법 예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라고 표를 보여줬는데, 이 표에서는 A와 B가 어떤 항목에 따른 기준인지 일부러 열어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들어갈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을 먼저 보시면,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기억. A의 유사 사례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가면 리을과 비읍이 같다라고 했는데, A가 유사 사례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간다면 유사 사례 있음과 없음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런데 리을과 비읍은 비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리을과 비읍은 유사 사례 유무가 아니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가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로 판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과 비읍은 미완료 또는 완료가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비읍은 같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리을과 미음이 아니라 리을과 비읍이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 둘 다 동일한 항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과 비읍은 같다라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니은. B에 따라서 을에 대한 갑의 보고 여부가 결정된다면, 갑의 보고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즉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항목이 B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A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업과 디귿, 그러면 기억에는 미완료, 다에는 미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도 적절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과 미음이 같으면 기업과 니은이 같다라고 했는데, 리을과 미음이 같은 경우는 가와 나가 같은 경우인데, 비읍이 유사 사례 있음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라 한다면 기준 A가 해당 조례안 입법 예고 완료 여부에 따른 기준 사항인데요. 그러면 기업과 니은이 같은가? 기업과 니은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미완료와 완료죠. 리을과 미음은 있음으로 서로 같아요. 하지만 기역 니은은 미완료와 완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그래서 보기 디귿은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18번에서 적절한 것은 18번에서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역과 니은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의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 대화의 기역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갑은 우리 지역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원 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은 인기가 많아서 예산이 금방 소진된다고 하는데, 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할까? 이것을 을병정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병정은 각자의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을을 먼저 보시면 바우처를 수월하게 사용하려면 가맹시설이 많아야 될 텐데 그것이 부족하다. 실예로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 가맹시설은 10개소에 불과한데 일반 스포츠 강좌 지원 가맹사설은 300개소에 달한다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바우처를 사용하기가 훨씬 어렵겠죠. 게다가 스포츠 강좌
가맹시설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바우처를 사용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장애인 대상 가맹시설의 수가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턱없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요? 장애인 대상으로 한 스포츠 강좌는 보조 인력 비용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비장애인 대상 강좌보다 이런 추가 비용으로 인해서 수강료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사용한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 자체의 규모가 크다면 장애인들은 당연히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기 어렵겠죠. 이것이 병의 예측이었고요. 정의 예측을 보시면 장애인들의 주 연령대가 사업에서 제외된 것 같다라고 봅니다. 현재 본사업의 대상 연령은 만 12세에서 만 49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인구에서 봤을 때 고령자 인구 비율이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 12세에서 만 49세로 좁히면 해당 이용자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연령의 상한을 적어도 만 64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시된 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복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복이 기억,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각각의 인구 대비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 가맹 시설 수. 이것은 의뢰의 주장을 놓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 대상 가맹 시설의 수가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턱없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의 인구 대비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 가맹 시설 수가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니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것은 병의 생각 중에서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는 보조 인력 비용 등 추가 비용으로 인해서 비장애인 대상 강좌보다도 수강료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을 입증을 하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본인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니은도 관련된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디귿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중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인구를 비교한다고 했는데 이 정에서 장애인들의 주요 연령대가 상당히 고연령층인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장애인 인구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일 인구 대비 동일 연령층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인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은 적절한 필요 자료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과 니은이 들어간 3번이 문제 19번의 정답으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네, 갑은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조출생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상이한 지역이나 시점 간의 출산 수준을 간편하게 비교할 때 유용한 지표다 라고 사례를 들면서 세종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경기도와 비교를 하겠는데 경기도는 당연히 인구가 더 많죠. 세종시보다요. 그런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놓고 보면 세종시보다 절반 가깝게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더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많기 때문에 출산 수준이 더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합계 출산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여성이 실제 평생 동안 낳은 아이수를 측정하는 것은 가임 기간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정한 여성이 아니라 여성 한 명당 출생 가능한 시기를 15세부터 49세까지로 가정하고 그 사이의 연령대 출산율을 모두 합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19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대를 7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연령대별로 연령대 출산율을 합치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내내 특정 시기의 연령대 출산율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실제 출산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의 출산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을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조출생률과 합계 출산율을 굳이 만들어서 구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갑은 조출생률과 달리 합계 출산율은 성비 및 연령 구조에 따른 출산 수준의 차이를 표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는 합계 출산율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합계 출산율은 근소하게 높습니다. 0.5가량 높죠. 근데 조출생률은 거의 비슷해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높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가임 여성 중에서 젊은 여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대비 젊은 여성의 비율이 이스라엘보다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출생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인구 대비 여성의 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굳이 여성의 비율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추론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보기가 되겠죠. 보기 니은, 두 나라가 인구 수와 조출생률의 차이가 없다면, 인구가 같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같다면 각 나라의 합계 출산율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합계 출산율은 조출생률과 좀 다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은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다음 보기 디귿, 합계 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한 출생아의 수를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내내 특정 시기의 연령대 출산율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출산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한 출생아의 수를 집계한 자료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이상화되고 그리고 아주 집단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이것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과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 여기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만이 이것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6번부터 20번까지 7급 피셋 언어 논리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